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이틀 연속 군부대 훈련 시찰에 나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에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엄격한 인권 감시와 그에 따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손광주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틀 군사시설을 참관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 우리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것이고요. 북한이 이제 우리의 한미연합 자유방패 연습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북한의 내부적으로는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현재 북한이 이제 지난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의 환상을 먼저 지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단은 적대감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방성에 대비는 담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아주 거친 표현을 썼는데 좀 약간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좀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서술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측면을 그것도 좀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대남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국방부가 세운 최근에 즉강끝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즉시 강력히 끝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이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쉽사리 대놓고 도발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도발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관측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도발을 카드를 갖고 있을까 이 네,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곳이 바로 서해 NLL인데요. 예. 예, 서해 이제 북방 한계선이죠. 예. 그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은 여기가 열점지대예요. 그러니까 뭐 널리 알려져 무슨 뜻이죠? 있습니다만은 예. 1999년과 2002년에 연속으로 연평 해전이 1, 2차 연평 해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천안함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날 김정은이 직접 서해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은 불법 유령선이다. 이런 유령 국경선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시각에 한국의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서해 NLL은 주의해야 할 곳이고 여기에서 도발을 일으키는 배경이 네. 그 서해 지역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미군, 그다음에 북한군과 중국이 이제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황해를 중국 입장에서 내해로 입장을 간주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기에서 도발을 함으로써 서해 NLL을 국제 분쟁 수역화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뒤에 숨겨진 배경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서해에 도발을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분쟁을 일으켜서 이곳은 미군에 대해서 이곳은 국제적으로는 이미 국제 분쟁 수역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 거죠. 상기시키고. 그래서 정전협정 당시에 그 서해 NLL이 불법적으로 꺼졌다라고 이제 북한은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상기시키면서 도발을 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해 NLL은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방위를 튼튼히 해야 할 곳입니다. 예, 서해 지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올해 좀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11월에 미 대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우리가 쿠바가 수교를 한 게 상당히 불편했을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도발 그리고 좀 협상 같은 좀 양면 전술을 사용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계속 높여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협상하기는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자면은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 때까지는 협상보다는 긴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4월에 이제 우리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총선을 겨냥해서도 남한 내부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제 프레임을 계속 이제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11월 그 미 대선이 끝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긴장을 계속 높이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북한이 이제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내심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김일성이 재임 기간에 쿠바가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 전략적 거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쿠바의 사탕수수를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필요한 사탕수수를 거의 전량을 쿠바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고 북한의 철을 이제 쿠바에다 수출해가지고 그런 아주 가까운 이제 사이였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해버리니까 예. 아마 상당히 내심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이 고립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러자면 그 고립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도발을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북한이 이제 비핵화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낮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예. 이번에 이제 미국의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든가 예. 그리고 NSC의 랩 후프 선임 보좌관이 중간 단계를 거치고 논의가 예. 필요하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네.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도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투 트랙 이제 예.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북한이 호응하지는 않을 않을 것이다라고 것이다라는 보는 거죠.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북한 인권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국경 봉쇄가 꽤 길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그랬었고, 자, 이 오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탈북민이 줄고 또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지난 계세요? 3년 이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국경이 이제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상당히 저하돼 버렸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북자들 단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있는 정보가 바깥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 탈북자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살몬이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데 살몬이 내온 이제 보고서에서는 현재 그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북중 간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네. 북한 주민들이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조치라는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북한도 1981년에 그 유엔의 이제 시민적 정치적 이제 규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인권 문제는 크게 이제 자유권과 그 이제 생존권, 생명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북한도 자유권에 국제규범에 가입을 했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살몬은 그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도 여기에 가입을 했으니 북한 당국이 먼저 스스로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 기소를 해라.
그런데 기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에 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계류돼 있고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데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이제 덮어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말하자면 비호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제재할 것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문제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이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엔의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안보리와 이사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 제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죠. 특히나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요. 네. 2014년에 네.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라고 결성이 되었죠. 그 예. COI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 올해가 딱 1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17일 날 이제 10주년을 맞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한 결과 북한 인권 문제는 체제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사 보고서가 보고서가 있고 상세 보고서가 있는데 상세 네. 보고서는 한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사위원 할 때 인터뷰를 한 3시간 정도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북한의 사상 이념 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COI가 나온 지가 1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계속 다뤄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바로 부분을 엘리베이터 이제 살몬의 강조가- 주장의 핵심이 바로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거죠. 네. 근데 마침 이제 오는 11월에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검토인지 어떤 제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라는 예, 예. 것이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해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예. 아주 간단하게 하면 말씀드리면은 그 영어로 약자는 UPR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이제 보편적 정례 검토인데 이것은 현재 그 유엔의 가입국 회원국이 총 193개국입니다. 이 193개국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이런데 말하자면 당신네 나라의 인권 상황은 어떠냐 서로 검토해보고 평가해보고 계속 고칠 것이 있으면 같이 고쳐 나가자. 예. 그리고 서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년 아니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자기 나라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지난해 1월달에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가 유폐를 했습니다. 당사국이 되어서 했고 지난 1월 23일 날 중국이 이제 유폐할 당사국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법을 한번 제정하면서 검토해 달라.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달이 이제 북한에 대한 UPR을 네. 이제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현재 북한 인권 단체들이 11월 달에 북한의 이제 UPR을 겨냥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권고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응하긴 해요. 그리고 지난 3차 회의 때도 상당 부분을 수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을 하고 특히 아동 인권 분야라든가 또는 뭐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용을 해요. 네. 그런데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그 3차 북한에 대한 UPR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에 그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그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결과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들이 UPR을 했느냐 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개선했다는 사실 자체도 저희들은 그 탈북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나름대로는 이렇게 방어를 하고 또 나름대로 좀 개선하려고 또 약간 노력은 해요. 특히나 정치적인 분야는 어림도 없지만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 유엔 인권 이사회라든가 북한 인권 단체들은 UPR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관련돼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네. 같아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러 대선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죠. 러시아가 지금은 뭐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 말하자면은 이제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그런 이 갈등과 이런 경쟁 관계였지만 지금은 미국의 국력에 대해서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구소련 시기에 해놓은 군사 기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군사 기술은.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군사 위성이라든가 고급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북한은 두 가지를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했는데요. 예. 하나는 포탄과 그리고 탄약과 같은 것을 수출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인력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필요한 노무자들을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눈을 속이면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분장을 해서 얼굴을 좀 바꾼다든가 해서 그래서 일선에 투입하기도 했던 그런 주장까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자면 군사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은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과 그 전략 물자들을 주고 네.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물자를 두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받는 것은 식량과 그리고 정제유와 같은 유류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이제 교환을 하는데 그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최근까지의 북한과 러시아 간의 오간 컨테이너 숫자를 보면은 상당한 6,700여 개가 컨테이너가 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해 준 것인데요. 여기에서 152mm 포탄일 경우에는 300만 발 이상이 갔을 것이고 122mm 방사포라면은 120만 발 이상이 아마 물량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예. 못 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군사 분야에서 차츰 넓어져서 이제 3월 17일 날이 그 러시아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장은 푸틴의 답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푸틴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런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딸 주의 모습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외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주의 위에, 그러니까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을 공개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꺼려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신빙성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각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예. 김주애보다는 상당히 창백한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내놓지 않고 체격이 있다. 왜소하다. 왜소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놓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네.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대북 일부의 정책이라도 네. 그렇게 수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 그래도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후계자 내정이 된 것이냐를 예. 놓고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주애가
이미 샛별 여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우상화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그 이후로는 그 보도 이후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실은 현재 김주애가 11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후계자로 내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 내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노동신문과 같은 이제 공식적인 매체에서 김주애를 우상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내정된 것이 북한의 당과 군에 알려지게 되면 북한의 권력의 특성상 권력을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는 줄을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에 내정을 했다는 것을 객관화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자꾸 등장을 그럼 왜 시키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만큼 지금 뭔가 내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세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정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140kg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제 뭐 종합병동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김 씨의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 가족력에서 심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스텐트 시술을 2번 이상 했을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스스로도 후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김주애를 내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동이고 여자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아주 강한 이미지를 내보이는 것보다 여자 어린이를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그 어린이 여자 어린이를 내보임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 김주애 같은 어린이를 위해서 보호하는 정권인데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 당신은 나쁜 나라다 이런 것을 이제 이미지를 대외 선전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무엇보다도 김주애를 계속해서 북한의 매체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계속 등장시키면은 북한에서 비록 김주애가 여자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한 10년간 세뇌시키면 그건 또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당장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그 인식상 여자 어린이가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세뇌시키는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 상황 등과 관련해서 손광주 북한 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